겁먹지 말자.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세상에 참 많다. 첫 걸음을 떼기 전엔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떼기 전엔 이길 수 없다. 너무 많이 뒤돌아보는 자는 크게 이루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사회문화 8번째 시간 수업 맡게 된 백미진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선생님의 명언을 가져온 거는요. 처음부터 너무 겁먹지 말라.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두려움 속에서 가지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자꾸 뒤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선생님이 명 가지고 왔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지만요. 이 과목은 누구나 똑같이 처음 배우는 과목이에요. 어려워요. 처음 배우는 거에 대해서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을 하는 거지만 그 막연한 두려움을 이제 떨쳐버리고 자기 자신을 믿고 선생님을 믿고 자꾸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좀 삶을 살면서 이 시간 좀 앉아 있었으면 좋겠는 마음에 좀 이런 거 가지고 왔고요. 너무 처음부터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2학년 사회문화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 3학년 때 시간도 충분히 남지만 2학년 때 어떤 선택 과목은 좀 미리 학습을 해서 한번 쭉 돌려놓으면 굉장히 나에겐 자신감이 붙는 거거든요. 3학년 때 가서 이거를 처음 딱 시작한다고 했을 때 국어, 영어, 수업 막 주요 과목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도 안 돼 있다. 마음이 그땐 굉장히 불안해지고 조급해져요. 됐어요? 근데 지금부터 하는 건 여름방학 전까지 우리 한번 쭉 훑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겨울방학 때까지 또 뒤에 2학기 단원까지 쭉 한번 보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신감 갖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3학년 때 선택 과목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지 말라고 지금 여유 있게 가는 거니까 벌써부터 막 조급해하지 마세요. 전혀 그럴 필요 없고요. 빨리 시작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는 정말 열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제 하나하나 챕터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분화되고 미세한 부분들은 문제 풀면서 잡아나가고 자기 실력 쌓아 나가는 거예요. 이론은 체계적인 틀 하나만 딱 잡고 가시면 돼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전시학습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우리 저번 시간에 뭐 했어요?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 그 다음에 연구 방법 했었죠. 연구 방법. 자, 연구 방법. 연구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가 있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연구 방법에는 우선 첫 번째,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을 전제 조건을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방법을 하나의 방법으로 연구하자. 사회문화 현상도 자연과학 연구하듯이 계량화, 수량화해서 법칙 발견하고 일반화하자. 미래 예측하자. 이런 자료 수집 방법을 연구 방법을 뭐라고 했어요? 네, 양적 연구라고 했죠. 양적 연구 방법입니다. 양적 연구. 됐어요? 이거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실증적 연구 방법이라고도 하고요. 이건 아직 얘기 안 했었죠? 실증적 연구 방법이라는 표현도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방법을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과 같은 단 하나의 방법으로 하자. 자연과 연구하듯이 방법을 계량화, 수량화, 자연현상 연구하는 방법과 사회문화현상을 연구하는 방법 다르게 할 필요 없이 하나의 방법으로 하자라고 해서 방법론적 몇 원론이라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방법론적 1원론이죠. 됐나요? 그러면 이쪽. 사회문화현상은 자연현상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계량화, 수량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에 의해서 감정이입 방법을 통해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목적인
그래서 따로따로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게 무슨 연구였죠? 네, 맞습니다. 질적 연구였고요. 이 질적 연구도 마찬가지로요. 다른 말이 있는데요. 같은 말인데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요. 해석적 연구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석적 연구 방법. 됐나요? 그리고 질적 연구도 마찬가지로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을 각각의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방법이 두 가지죠. 자연현상 연구하는 자연과학적 방법, 사회문화현상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방법, 각각 두 가지의 방법으로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방법론적 몇 원론이라고 했어요. 네? 네, 맞습니다. 방법론적 이원론이라고 했습니다. 됐어요? 각각 표현 방법 알아두세요. 양적 연구, 실증적 연구 방법, 방법론적 일원론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질적 연구, 해석적 연구 방법, 또 방법론적 이원론 다 같은 말입니다. 됐어요? 네. 우리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는데요. 연구 방법에 대한 좀 세분화되는 내용 조금 더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오늘 할 건데요. 우리 관점 문제가 너무 많이 질문이 들어와가지고요. 우선 관점 문제풀이도 조금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앞서서요. 우선 관점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들어온 거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그 교재 보시면요. 교재 몇 페이지냐면 페이지 4페이지. 페이지 이론편 4페이지 잠깐 볼게요. 이론편 4페이지에서 우선 관점, 다시 돌아가서 미안해요. 관점, 크게 두 가지 있다고 했다. 뭐 있어요? 우선 사회 구조나 제도와 같은 큰 틀을 통해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관점, 무슨 관점? 이제 바로 나와야죠. 거시적 관점. 됐어요? 이와는 달리 개인과 개인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이해하는 관점 뭐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미시적 관점이라고 했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 거시적 관점에는 두 가지 이론이 있다. 무슨 이론? 무슨 론? 기능론, 갈등론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미시적 관점엔 상징적, 상호작용론 있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자, 우리 마인드맵 그릴 때 이거 그리는 거잖아, 이거. 그쵸? 네, 이게 바로 그 개념지도예요. 별거 없어요. 네. 그리는데, 여기서 질문이 많이 들어온 게 뭐였냐면요. 기득권층의 기능론이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라고 하는 게 비판점이었잖아요. 맞아요? 기능론에서 비판점 중에 제일 첫 번째 보수적이다.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라는 게 기능론의 어떤 그 비판점이었는데 그 교재에 보면은 오른쪽에 갈등론의 세 번째 사회규범 파트 보시면 갑자기 사회규범 기득권층이 만든 기득권 유지를 위한 수단이다. 갈등론의 입장. 그러니까 갑자기 기득권이란 말이 또 나와버리고 그 밑에 사회문제 불평등한 사회구조에서 기득권층의 억압과 통제에 의해 발생한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처음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이 부분이 헷갈리고 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나 봐요. 자, 갈등론에서요. 사회규범 측면에서 한마디로 주어,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주어를 생각하면 안 돼요. 주어만 생각하지 말고 기득권층에만 초점 맞춰서 해석을 하면 헷갈려져 버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갈등론에서 사회규범, 사회제도, 사회질서는 전체 합의가 아니라 기능론에서는 사회질서, 제도는 사회 전체 합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갈등론은 사회규범, 사회제도, 사회질서는 기득권층이 만든 그
사회 불평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 사회 질서라는 건, 사회 제도라는 건 불평등한 구조, 피라미드라는 구조,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불평등한 구조를 재생산하기 위한 도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 기득권층은 누굴 얘기하는 거다? 지배 집단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사회 문제. 불평등한 사회구조에서 기득권층의 억압과 통제에 의해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기능론에서 뭐라고 해요? 사회 갈등, 사회 문제, 갈등은 사회 병리적 현상이다라고 얘기하듯이 갈등론에서 이 사회 문제가 왜 발생하냐? 기능론에서 왜 발생해?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갈등과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죠. 갈등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갈등 사회 문제는 왜 발생하냐면 왜 발생해?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서 그 기득권층의 억압과 통제, 지배 집단이 피지배 집단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갈등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항상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했죠. 주어를 생략하면 안 돼. 알겠죠?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누구? 여기서 말하는 기득권층의 억압과 통제는 선생님이 말했던 그 피라미드 구조에서 마르크스가 말한 어떤 집단이다? 지배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기득권층이란 말이 여기에도 쓰이고 기능론에도 쓰이고 갈등론에도 쓰여서 좀 처음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헷갈렸던 학생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선생님 다시 추가적인 해석한 겁니다. 앞에 주어를 보세요. 사회 질서를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한 수단인 건지 사회 질서가 사회 전체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건지 이런 주어를 좀 잘 보시고 해석하시면 헷갈릴 건 없을 것 같아요. 기득권이란 표현이 갈등론에서 그 기능론을 비판하기 위해서 쓴 표현인 건지 어떤 억압과 수단, 지배 집단을 표현하는 수단 그 용어로 쓰인 건지는 문제를 통해서 지문을 통해서 상황적, 맥락적 해석을 해야 돼요. 유기적인 사고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 단어 나왔다고 기능론인가 보다. 무조건 이 단어 나왔다고 갈등론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해서 문제 풀면 안 되니까요. 지문 해석 반드시 유기적인 사고하면서 상황적 맥락을 확인하셔서 문제풀이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요. 오늘은 연구 방법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저번에 했는데 잠깐만 조금만 더 포인트 짚고 문제풀이 바로 시작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저번 시간에 했던 양적 연구, 질적 연구에 대해서 조금 세분화된 거 먼저 하도록 할게요. 하기에 앞서서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살짝 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선 양적 연구는 전제 조건이 뭐다?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이 같다. 같은 방법으로 연구해야 된다. 그쵸?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양적 연구라고 했고요. 방법론적 몇 원론? 방법론적 1원론. 그 다음에 같은 말 실증적 연구. 실증적 연구라고도 합니다. 됐어요? 이쪽. 자연현상은 사회문화현상과 다르다. 사회문화현상 연구하는 방법과 자연과학 연구하는 방법과 달라야 된다. 전제 조건이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연구? 질적 연구다. 감정이입, 직관적 통찰을 통해서 깊이 있는 이해가 목적이라고 했죠? 이거는 해석적 연구라고도 하고요. 해석적 연구 방법이라고도 하고 또 방법론적 이원론이라고도 합니다. 됐어요?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이거예요. 근데 양적 연구는요, 질적 연구와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어떤 계량화, 수량화 얘기해줬죠? 수치화 시켜야 된다고. 근데 질적 연구는 그런 방법이 아니죠. 그 사람의 깊이 있는 감정이입을 통해서 깊이 있는 이해, 심층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약간 다른데 연구 과정이 어떻게 다른지 조금 더 세분화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양적 연구를 할 거다라고 하면 당연히 내가 궁금한 것들을 문제 제기, 주제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문제 제기 단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 제기는 한마디로 주제 선정 단계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뭘 하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양적 연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잠정적 결론이라고도 하는데요. 뭐가 꼭 들어가야 되냐면요. 잠정적 결론이란 표현도 쓰고 가설 설정. 이 가설 설정이 이 한마디로 잠정적 결론인데요. 이 가설 설정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나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 문제제기 주제 선정하는 거야. 질적 연구서도 똑같지. 근데 이 가설 설정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본질적인 차이가 드러난다. 이 가설 설정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때 선생님이 얘기했었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스마트폰 의존도가 심할수록 뭐 교과 성적이 학업 교과 성적이 높을 것이다. 낮을 거, 미안해요. 교과 성적이 높을 것이다라고 해도 되긴 해. 내 마음이지. 가설을 설정하는 거, 내가 그렇게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통해서 연구하는 거야. 내가 이거가 궁금하면 그렇게 성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낮을 것인지, 높을 것인지, 가설은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다르니까 맞고 틀린 건 없지만, 교과 성적이 낮을 것이다라고 나는 했다. 이렇게 가설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 가설 설정은 이렇게 하는 거죠. 뭐뭐 할 것이다. 잠정적 결론이라고 해서 잠정적 결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 수집을 하고 연구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거야. 해석해서, 분석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뭐 할 것이다 라고 끝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이름을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스마트폰 의존도가 심할수록 요게 하나의 변수죠. 교과 성적이 낮을 것이다. 한마디로 변수와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게 가설 설정인데 가설에서도 이 앞에 스마트폰 의존도와 이 교과 성적이라는 변수와 변수의 이름이 있단 말이야. 앞에 나와 있는 원인에 해당하는 변수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름이 독립변수라고 해요. 독립변수. 혹은 독립변인이라는 표현 씁니다. 독립변인은 한마디로 변수 중에서도 원인에 해당하는 거야. 스마트폰 의존도가 어떻게 될수록 이 결과에 어떻게 미칠 것이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인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독립변인, 독립변수란 말 쓰이고요. 그 다음에 교과 성적이라는 결과에 해당하는 변수, 변인을 뭐라고 한다? 네, 맞습니다. 종속변인, 종속변수라는 표현 씁니다. 됐어요? 알아주세요. 독립변수, 원인, 종속변수, 결과에 해당하는 가설 설정에서 이렇게 이름이 쓰이는데 시험 문제에는 이런 게 나와요. 스마트폰 의존도가 심할수록 교과 성적이 낮을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1번 스마트폰 의존도는 종속변수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독립변수라니까 원인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됐어요? 그러면 애들이 무조건 원인에 해당하는 건 독립변수, 그 결과에 해당하는 거는 종속변수 잘 외우다가 원인이 거의 앞에 있으니까 앞에 건 다 독립변수고 뒤에는 다 종속변수인가 보다. 이렇게 또 오류가 생겨버릴 수가 있어. 자, 봐봐. 만약에 이렇게 가설로 스마트폰 의존도가 심할수록 교과 성적이 낮을 것이다라는 가설이 전체 나와버렸어, 지문에.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앞에 게 독립변수고 뒤에 게 종속변수인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으면 스마트폰 아니야. 이렇게 나와야죠. 교과 성적과 스마트폰 의존도 사이에
상관관계 연구다. 이렇게만 지문에 나와놓고 이 밑줄을 그은단 말이야. 교과 성적 기억. 스마트폰 의존도 닐. 이렇게 해놓고 교과 성적 독립변수 맞아 틀려요? 아니에요. 그럼 종속 변수 맞아 틀려요? 몰라요. 아직 여기에서는 가설을 어떻게 설정했는지에 따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달리는 거지, 이거에 대한 상관관계 연구에 대해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뭐로 설정했는지 아직 몰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있는 게 독립변수, 뒤에 있는 게 종속변수 이렇게 가지 말라고. 아셨죠? 네. 문제 풀다 보면 이것도 또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고 가설은 이렇게 설정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가설 설정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한다? 어떻게 연구를 할 건지에 대한 연구를 설계하겠죠. 연구 설계를 한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결론을 도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야겠죠? 자료 수집이 들어갑니다. 자료 수집. 우리 다음 시간에 한다고 했죠? 자료 수집. 연구 방법을 배웠으니까 그 다음 자료 수집 어떻게 하는지 다음 연구 설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차시 나오는 거야. 이런 것도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요. 자료 수집에는 그냥 지금 알아두세요. 아니, 그냥 이름만 알아두세요. 양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건 질문지법, 실험법. 질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 자료 수집 방법은 면접법, 참여관찰법. 이렇게 보시면 돼요. 5가지 있다면서 하나는 양적 연구에서도 질적 연구에서도 다 사용해요. 문헌연구법이라고. 됐어요? 그건 뒤에 가서 할게요. 자료 수집했으면 자료를 뭐 해야 돼? 자료 분석을 해야 되죠. 분석. 자, 이 자료 분석은 분석적이다. 그럼 양적 연구에서 주로 쓰이는 표현이고요. 질적 연구에서는 이 자료 분석이 해석으로 표현돼요. 해석으로. 됐어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자료 분석이라는 표현을 쓰면 이제 양적 연구에서 주로 표현하는 방법이고, 해석, 그 사람의 깊은 이 마음을 이해하고 해석한다라는 건 이제 질적 연구에서 쓰는 표현인데, 마무리 단계가요. 이제 양적 연구일 때는 가설 설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료 분석까지 했다면 그 다음에는 뭘로 넘어가야 돼? 양적 연구에서는 가설 설정을 한 그것을 가설을 검증하는 게 필요하겠죠. 가설 검증. 이거는 양적 연구에서 가설 설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설을 검증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가설까지 검증했으면 뭐 일반화, 결론 도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질적 연구는 당연히 해석하고 가설 검증 없이 가설 설정을 하지 않았으니까 바로 이제 결론 도출을 하게 됩니다. 결론 도출. 됐어요? 이 결론 도출을 하고 나서 뭐 실천적 행위, 어떤 대안 마련하는 거, 대안이나 어떤 실천적 행위. 어떤 해석적 연구에서는 이러한 게 달라지긴 하는데, 이 가설 설정과 검증 단계가 들어가 있으면 양적 연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 가설 검증에서도 또 뭐가 필요하냐면, 가설을 검증한다라는 건 이런 거죠. 스마트폰 의존도가 심할수록 교과 성적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 설정을 했으면 자료를 수집하는 거야. 스마트폰 얼마나 의존도가 높은지 뭐 여러 가지 자료 수집 방법을 통해서 질문지법을 한다든지 실험법을 한다든지 어떤 연구 방법을 통해서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가설 검증했을 때 정말로 스마트폰 의존도가 점점 의존도라고 하면 뭐 1시간, 2시간, 10시간 이거 조작적 정의를 또 해야 되겠죠.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스마트폰 의존도라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하도록 개념한 게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했죠. 스마트폰 의존도를 스마트폰 사용하는 시간이라고 내가 개념적 조작 정의를 한다라고 하면 스마트폰 1시간, 10시간,
당연히 1시간보다는 10시간이 더 많이 의존한 거라고 봤을 때 교과 성적이 낮게 나왔다. 정말 그렇다라고 하면 이 가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각이 돼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의존도가 심할수록 교과 성적이 낮아졌다. 내가 가설 설정한 것처럼 정말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가설이 수용이 됩니다. 수용. 됐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심할수록 나는 교과 성적이 낮을 것이라고 봤는데 만약에 높아지게 나왔거나 혹은 아무 상관관계가 없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가설은 어떻게 된다? 기각이 돼요. 기각. 됐어요? 수용이 됐든 기각이 됐든 중요한 거. 가설은 검증한 거다 안 한 거다? 둘 다 가설 검증은 한 거다. 됐어요? 시험 문제 이거 제일 많이 나와요. 만약에 그 가설 검증 단계에서 가설을 검증했더니 스마트폰 의존도가 심할수록 교과 성적이 오히려 높게 나왔다라는 가설 검증을 했다라고 쳐봐. 그러면 이 가설은 검증되지 않았다. 맞다 틀리다? 아니라고요. 가설이 기각돼도 검증을 한 거라고. 수용이 됐든 기각이 됐든 아무 상관이 없든 검증을 한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가설 검증하지 않았다는 표현 나오면은 가차없이 틀린 질문, 틀린 보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내가 설정한 변수가 뭐뭐 할수록 뭐뭐 됐다. 같은 화살표 방향으로 증가됐다라고 하면 같은 양의 상관관계 혹은 정의 관계 그 함수로 표현했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정반영. 그쵸? 양의 상관관계, 정의 관계라고 표현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설정한 변수가 하나는 증가했는데 결론, 그 종속 변수가 감소한 결론이 나왔다라고 하면 양의 상관관계가 아니라 음의 상관관계 혹은 역의 관계, 이렇게 반비례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이거는 뭐 수학적 표현이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공통점 저번 시간에도 말했듯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공통점은 뭐야? 그럼 공통점은 둘 다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경험적 자료 됐어요?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연구 결과를 도출한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이 경험적 자료와 반대되는 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경험적 자료와 반대되는 말은 선험적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선험적 자료. 한마디로 경험적 자료는 우리가 보고 느끼고 정말 직접적 체험을 통해서 실제로 보고 듣고 몸으로 겪었을 때 그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자료를 경험적 자료라고 하고요. 선험적 자료는 그런 거 말고 미신이나 철학, 신에 의해서 그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없는 자료를 선험적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가설의 조건을 좀 알아볼게요. 가설을 선생님이 설정을 해놨는데 가설의 조건이 있어요. 가설 조건하고 우리 문제풀이 하도록